그 사법개혁 3법 지금 공포가 됐는데 오늘 아까 저도 뉴스를 오전에 확인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바로 법 왜곡죄로 고발이 됐죠. 고발이. 뭐 예상했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오늘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 소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재판소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그리고 되나요? 이게 그 법 왜곡죄하고 재판 소원을 밀어붙이면서 독일의 경우에 뭐 법 왜곡죄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국은 다르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어떤 그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아마 재판부가 업무 로드에 그냥 완전히 지식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다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관 증언은 필요는 한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증언할 문제냐. 게다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그렇죠. 임명하게 되는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적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를테면 대법관 한 명이 증언되면 재판 연구관이 거기 따라서 증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판 적체 때문에 대법원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급심에서 적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모순되잖아. 그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를 얘기 안 하고 대법관만 증언해 놓고 물론 이제 2028년부터 증언자가 생기기 시작해 현 대법관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대법관 증언이냐 아니면 법원행정처 개혁이냐. 저는 법원행정처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혁의 우선순위도 좀 바뀐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재판소원제는 일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정위원 제도가 사실은 재판소원하고 비슷한 효과를 갖잖아요. 그게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법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대법원이 저는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그로 인해서 헌재가 겪게 될 과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일단 재판소원을 넣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거 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권 침해도 아니고 기존의 헌법 해석하고 다르지도 않고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거를 법관들이 해야 돼요. 법관이 아닌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헌재 업무가 폭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지금 전담 뭐 재판부 형식 같이 이게 또 뭐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 소리야 내가 1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양문석이 먼저 아니 근데 참고로 양문석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상실은 됐어요. 네. 이게 상실은 되고 헌법소원은 그러니까 뭐 재판소원은 그 다음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사심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직위 상실되는 거냐 아닌 거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도 지금 없잖아요. 네, 없죠. 법도 시행하고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사례들을 쭉 그러니까 축적해가지고 그 사례 이것도 판례처럼 사례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거밖에 없는데 초기에 엄청난 혼선이 있을 거고 제일 문제는 저는 법왜곡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일 형법의 법왜곡죄하고도 전혀 다르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법질서 방어용 그 법리이고 2차 대전 그게 있어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권리구제형 법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법왜곡죄라고 재판부를 향해서 아니 돈이 있어서 변호사 쓸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질러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판검사들을 거예요. 향해서 이걸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걸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하고 그 소위 돈 재력가. 많은 사람 재력가하고 또 이런 쪽 사람들은 진짜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과연 이게 민생과 관련한 사법 개혁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뭐 그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 공수처법 만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조각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 하나만 딱 세워놓고 그냥 이게 법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 이거는 시행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수처법도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그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게다가 법왜곡죄는 너무 웃긴 게 이게 이제 검사하고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관들도 법왜곡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외국죄로 고발되면 누가 수사를 하냐? 같은 경찰이에요. 경찰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법외국죄로 성립이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백래시만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설사 그걸 법외국죄로 기소를 해. 그러면 그 기소한 걸 또 법외국죄라고 그렇죠. 고발을 할 거예요. 그걸 판결한 걸 또 법외국죄라고 고발을 할 거예요. 그 도돌이표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한궤도예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형사사법 체계의 그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음. 2중 3중으로 지금 방어막을 치다가 음. 이런 모순된 법구조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법 왜곡죄로 또 재판 소원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죠. 이건 대혼란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외국죄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무고죄로 고발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법 그치. 왜곡. 법 자체가 일단 법을 왜곡했다는 예, 거예요. 해석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무고는 보통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법 왜곡죄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이 규정이 된 건데 지금 법 왜곡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 나는 무조건 뭐 검사나 판사나 수사기관이나 법 왜곡죄로 고발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을 무고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도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저 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물론 대법관 증언이나 재판소원자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급진적이거나 혹은 제도 시행에 있어서 보완될 것들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근데 법 왜곡죄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저 법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다른 정책 관련해 갖고 좀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보면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당과 청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문제를 지적하셨듯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 다른 아마 이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것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보고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물론 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까지 제가 뭐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법개혁은 두고두고 우리가 곱씹으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이거는 정말 야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책임, 야당이 아니죠. 민주당이죠. 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환기시켜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이제 헌법소원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법 왜곡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실지 어쩌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 왜곡죄로 이게 이제 뭐 피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가야지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소원의 제도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얼마만큼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 수사 실무상 이 법 왜곡죄로 그냥 와서 대부분 아마 불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저는 태반일 거다 생각을 하고 이게 기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되게 좀 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이 법 왜곡죄 고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그 사법 행정력의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법문화라는 게 이 승복의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더 부추길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딱 얹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 고발할 법 거거든. 왜곡죄죠. 법 왜곡죄로. 그러니까요. 그에 따라서 뭐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걸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그런데다가 독일 이외에는 별로 입법례도 없대요. 없어요. 그리고 독일 것도 저도 뭐 자료도 찾아보고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법리가 아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 목적이 아니고 아니죠. 국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국가 법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법률 왜곡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례도 별로 없다. 그러면 뭐 김용민 의원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사례가 많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법을 왜 만들어요? 그런 법을 왜 만드는지도 그 문제고. 사례로 드는 게 그 유호성 간첩 사건.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있는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법리로도 충분히 예. 제한이 가능한 건데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을 야기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사건건 이게 여당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 왜곡죄는 법률가가 보면 말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변이고 뭐 참여연대고 이런 다 반대했는데. 여건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민사회 쪽에서도 다 반대해요. 근데 그냥 우기니까 간 거예요. 백혜룡이 우기니까 수사팀에 집어넣어 준 것처럼. 좀 그런 거라고 보고 이게 지속까지가 가능하지 않은 법이 될 거다. 한동안은 혼란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법외국죄로 고소고발이 정말 난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이제 재판 소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사심제로 사실상 정해져 버렸어요. 실제 지금 최근 뉴스 법조 뉴스를 보면 대형 로펌에서 지금 헌재 출신. 뭐. 재판 소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담 팀을 다 꾸리고 있거든요. 아주 헌법재판관 되고 싶어 난리들을 치겠네 이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만 돼도 괜찮은데 재판 연구관만도 돼도 재판 연구관이 보통 부장판사 정도의 어떤 급이거든요. 요새 경찰들도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많죠. 요즘 경찰 사건들이 급증하고 또 이제 수사권이 전부 다 이제 경찰한테 다 가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 그러니까 지금 대형 로펌들도 뉴스를 보니까 전부 다 전담 재판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심제가 되게 되면 이제 원래 의도 자체는 정치적인 배경 자체는 뭐 지금 대통령에 대한 3심이 끝나버렸잖아요. 한 사건 자체가 공선법 자체가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 이거 배경이 된 것도 추진 배경도 이걸 또 헌법소원관이 가보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쉽게 허용을 해가지고 가보자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정말 어떤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재판가 있는 거를 바꾸려면 현상을 변경하려면 입법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그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법에 대해서는 그걸 개정을 하든가 하면 입법적 해결이 되는데 재판 소원은 꼭 고맥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헌재에서 계속 이거를 주장해 왔잖아요.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걸 안 지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원이 최고재판소인가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 제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헌법소원에 위헌법률 심사가 들어갈 수 그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누군가는 이게 기본권 침해이거나 기존 헌재 판례에 어긋나는 것을 판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거를 헌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법관이 해야 돼. 그렇잖아. 헌법 소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헌재의 업무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지금 헌법재판관은 지원을 안 하잖아.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대법원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증언이 쉽게 가능한데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9명으로 헌법이 정해져 개헌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법률 시장에서 로펌들은 좋겠죠. 사건이 늘어나니까. 게다가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못 하잖아. 재판소원. 제가 약간 에피소드 여담 비슷하게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시민운동 할 때 참여연대에서 일을 했는데 헌재가 근처에 있어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헌법소원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헌재가 88년에 생겼는데
헌법소원으로 의미 있는 이 판례들이 그렇죠.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헌재에 서류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헌법소원은 변호사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민원실에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막 거기서 이제 생떼 쓰고 하니까 거기다가 참여연대 약도하고 전화번호를 붙여놨어. 이 사건은 이리로 가시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참여연대 앉아 있는데 막 사람들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민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디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헌재에서 보낸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재판 소원하겠다고 막 물밀듯이 밀려들면 난감하잖아요, 헌재로서는. 이거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세요. 뭐 이건 어디로 가세요? 막 할 거라고. 그러면 이 혼란과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무엇이 재판 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이번에 법을 시행하는 게 할 거면 아니 근데 이게 맞는데. 무슨 사법 개혁이냐고요. 무슨 뭐 민생의 사법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뭐 1심에서 무죄 받으면 항소 포기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요새 항소 포기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죠. 거기다 또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린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실질적인 사심제와 다를 바 없는 재판 소원이라는 거를 해가지고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악들 특히 지금 민주당이 이걸 만들었지만 국민의힘도 아마 속으로는 그렇죠. 나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모두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기 과연 국민의 사법복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죠.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거기에 민생과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찰들 중에 대다수가 형사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마치도 특수부 검사만 대상으로 하듯이 지금 그런 얘기를 김어준 방송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언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소위 그 비영리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그걸 찝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다 보니까 일단 다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사후에 악방문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려갖고 너무 개탄스러운 그러니까 겁니다.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얘기했듯이 휴먼 에러는 휴먼 에러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시스템 에러는 그야말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왜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 지적이 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의 문제가 여러 그 정치적 사건에서 있었지만 그러면서 더 이제 증폭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당 부분이 이게 이제 이 감정 동원 정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야당 시절에 그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해왔던 것과 지금 여당과 정부가 돼서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야당 시절에 했던 투쟁의 담론을 그대로 제도의 담론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 수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법외국제와 같은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또 다 바꿔놓고 또 사퇴하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차라리 조희대를 탄핵을 시켜서 조희대 탄핵으로 가름을 하든가. 근데 정작 조희대 탄핵안은 또 이제 그에 대한 역풍이나 이게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될 걸 우려해서 안 내.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압박만 하고 아니 조희대 입장에서 이 상황에 물러날 수 있겠어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될 대법원장 입장에서 절대로 못 물러나지. 그러니까 막 제도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막 그 착종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이 민주주의나 혹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상당 부분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제 이 감정이 동원된 그런 정치를 배경으로도 하다 보니까 냉정함이나 엄정함을 잃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아니 그렇죠. 우리 얘기가 다 좀 달라졌잖아. 안 그랬잖아. 왜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 이재명 대통령도 변했다.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한 후과예요. 본인이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정치에 대한. 저는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지층을 설득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했던 비판이 있지만 집권 세력이 돼서 비판과는 달리 제도적 대안을 만들 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설득하지 못하면 저는 지도자로서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중차대하게 다뤄져야 될 어떤 사법개혁이나 진짜 사법 검찰청 어떤 사법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이 너무 감정적이고 분풀이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추진을 여당이 했기 때문에 여당 비판만 했는데 야당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무슨 단식 농성한다 그랬다가 그 무슨 대행진 뭐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그랬다가 천막도 했어요. 매번 이슈를 바꾸고 매번 방법을 바꿔요.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무슨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 뭐 결의문 내놓고 그리고 오늘은 또 뭐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귀에는 지금 야당이 어떤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지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당이 한 놈만 패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거 제대로 견제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내부 싸움에 한동훈 쫓아내고 무슨 김종혁 쫓아내고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비판 견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 부분 여당이 입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독주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또 다른 측면의 책임은 야당이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야당이 야당다워야지.